미디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현재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유현재입니다. 네. 교수님께서 최근 금연 캠페인 관련 세미나에 직접 참석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예, 이야기가 오갔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 뭐 미디어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 금연과 관련된 어떤 미디어 소통 뭐 이런 게 주제였고요. 음, 크게 이제 나누면은 한 두 가지 정도였는데 주제가 첫 번째는 이제 그 전반적으로 금연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미디어 소통을 할 것인가, 어떤 게 맞는 것인가. 뭐 음, 아시겠지만 그 우리나라 보건 사업 중에 사실은 그 이 관련 예산이 거의 제일 많이 투입되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네. 어떻게 하면 이제 좋은 방법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얘기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11월 1일부터 담배 유해 성분 관리법이 이제 그 발효가 돼요. 음, 시작이 돼요. 그러면 이제 네. 그 담배 안에 그동안은 이제 좀 이제 많이 뭐 어떤 성분이 있는지 이제 소비자들이 몰랐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공개가 되고 또 이제 그것도 관리도 하고 이제 이런 시점이 돼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알릴 것인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주제로 해서 제가 발제를 하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내용은 조금 뒤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예.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연구가 담배 유해성 및 유해 성분 공개에 대한 대중인식 고찰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흡연자, 비흡연자, 과거 흡연자 등 집단별로 인식 차이가 꽤 뚜렷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차이가 나타났나요? 예, 그 뭐 공통점도 있고 이제 차이점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그 아시겠지만 지금 전자담배 시대라고 할 정도로 그 음, 이제 신종담배와 관련돼서 이제 많이 좀 피우고 계시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얘기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이제 뭐 성분이 공개되고 막 그러면 이제 끊을 의도가 있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흡연자 같은 경우에는 네. 뭐랄까 약간 그 희망 회로를 돌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게 성분이 뭐 공개되더라도 나는 그렇게 많이 끊을 것 같지 않다. 아,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게 이제 진짜 해로운 건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전자담배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어떤 관련 담배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전하다. 뭐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본인이 이제 계속 담배를 피고 계시니까 아무래도 약간의 어떤 뭐 확증 편향 같은 것들은 이제 자체적으로 갖고 계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됐고 네. 그 비흡연자나 이제 과거 흡연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그 공포를 느끼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뭐 니코틴, 타르 뭐 요렇게 성분 이제 공개되고 그다음 그 좀 많은데 그런 것들은 그동안 잘 몰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가 만약에 공개되면 전부 다 알고 싶다. 그리고 음. 그게 뭔가 공개되면 뭐랄까 사람들도 금연을 하는데 뭔가 도움이 될 것 같다. 뭐 요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네. 공통점은 이제 그 전자담배가 뭐 관련에 비해서 뭐 안전하다 요런 조금 그 잘못된 환상을 또 갖고 계시는 어떤 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네. 제가 기억하는 아주 강렬했던 정책으로는 담배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걸 좀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경고 그림을 담배 그 케이스에 붙여 놨잖아요. 예예,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흡연율 감소 속도는 더딘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단순한 정보 제공만으로는 흡연자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예. 보시나요? 사실 뭐 그날 세미나에서도 얘기가 됐었는데 그 이제 경고 그림 그 초반에 이제 그 뭔가 만들어서 이제 그 좀 뭔가 드래프트 형식으로 좀 만들 때 제가 연구를 좀 섰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제 뭔가 이 관련돼서 이제 공포를 느끼십니까? 음. 어떻게 하면 뭐 금연하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갈무리를 해서 이제 경고 그림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런 게 이제 몇 년 됐잖아요, 사실은. 네. 그다음에 뭔가 이제 그 공익 광고니 이런 방식을 통해서 뭐 노담 뭐 이런 캠페인도 있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이제 금연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제 효과가 더 있으려면 이제 성분 공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실은 그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게 어떤 건강과 관련된 영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음. 그렇게 해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공포의 수준을 적절히 뭔가 조절을 해야지만 이게 이제 금연의 효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뭔가 팩트가 뭔가 중요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팩트를 근거로 해서 조금 더 이렇게 하면 이런 건강과 관련된 어떤 영향이 있다라는 걸 좀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그런 캠페인이 좀 진행이 돼야 음.
좀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정 부분 그동안 해왔던 것들도 굉장히 훌륭했습니다마는 일종의 약간 뭐랄까 상쇄되는 영향력도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변동이 필요하다 뭐 요런 얘기들을 나눴던 게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팩트를 직설적으로 전하는 캠페인이 있어야 금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예. 네. 맞습니다. 또 금연 캠페인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노담 캠페인입니다. 예. 예. 곳곳에서 이런 캠페인을 따라서 뭐 챌린지도 열리고 했었는데 사실상 효과가 없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뭐 그렇다기보다는요. 노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성인 대상이라기보다는 청소년이나 미성년자 대상으로 해서 음. 이게 이제 그 담배가 해롭다라는 건 이제 보통 다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건 팩트고 보통 이제 what to say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걸 어떻게 알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효과가 있고 없고 막 음. 그렇잖아요. 근데 확실히 성인이 아니고 이제 미성년자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노담 캠페인은 굉장히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 하나의 어떤 캠페인을 이렇게 오래 가져간 적도 없었고요. 그런데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일정한 캠페인이 계속 좀 오래되면 약간 좀 무뎌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붐업하는 데는 뭐 노담, 노담, 노담 이렇게 음. 하면서 이제 유행어도 되고 좋긴 한데 근데 조금 이제 그 뭐랄까 서로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좀 충돌하더라도 건강과 관련돼서 이러이러한 영향력이 있어. 그다음에 이러이렇게 해서 좀 치명적인 어떤 있을 수 있어. 음. 그다음에 뭐 발암 물질은 어떠어떠한 게 있어. 음. 아무래도 이런 얘기를 하면 담배 회사도 그렇고 뭔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온전히 뭔가 찬성하지 않는 쪽에서 이렇게 뭔가 그 갑론을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네. 그런 와중에 국민들이 조금 뭐랄까 그 정보와 관련돼서 그 문해력 수준이 좀 올라간다거나 그런 영향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아예 그냥 뭐랄까 웃으면서 뭔가 지나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네. 이게 죽고 사는 문제 또 이 건강 그럼요. 문제니까 조금은 네. 더 진지하게 음. 조금 이게 뭔가 파장이 있더라도 과학적 팩트를 근거로 해서 좀 세게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강하게 새로운 방식의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흡연을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도 커지고 있습니다. 금연 캠페인이 개인의 결심을 넘어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게 이제 그 담배 회사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홍보 뭐 이제 미디어 소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담배 회사라는 어떤 그런 주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마는 네.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밝혀진 어떤 과학적 팩트는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음. 예를 들어서 전자담배는 예전의 담배에 비해서 연기도 안 나고 냄새도 뭐 덜하고 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이제 분명히 뭐 이게 이제 마치 무슨 그 담배를 끊기 위한 여정인 것처럼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 그리고 이게 확실히 뭔가 그 안에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확실히 안전하다 뭐 이런 느낌을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또 담배 회사에서는 또 그 슬로건으로 연기 없는 미래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음. 그리고 예전처럼 뭔가 담배를 핀다 뭐 스모킹 이런 단어가 아니라 이제 베이핑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자담배를 즐기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그 설문에서도 물어봤습니다마는 약간 뭐 담배 같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 같기도 해요. 음. 그러니까 이런 사안은 혹시라도 오해가 있으면 나중에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그 안에 어떤 성분이 있어서 굉장히 위험했었어라는 게 밝혀지면 그걸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음. 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미지적으로 뭔가 단순히 안전할 수도 있다, 뭐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이미지가 좀 퍼지기 전에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보건복지부를 포함해서 한국 뭐 건강증진개발원 이 사안에 대해서 걱정하는 주체에서는 조금 더 전략적으로 뭔가 알릴 수 있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런 어떤 장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세미나에서도 조금 했고요. 네. 그러려면 사실 노력해야죠. 메시지도 다듬고 조금 더 강력하게 하고 기존에 했던 거에 대해서 뭔가 반성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느리기도 하고 소통을 이런 사안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11월 1일부터 담배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됐습니다. 예, 이번 법 예. 시행이 국민 인식 변화나 또 앞으로 있을 금연 캠페인의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그 세월이 참 빨라서 이제 이 법이 이제 시행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한참 남은 것처럼 됐었는데 이제 시행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 좀 그 모호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미디어 소통 이런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그 성분이 공개된다라는 그 대전제는 알겠어요. 음. 그런데 이게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현명하게 전달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아직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게 빨리 결정이 됐으면 좋겠고 안 그러면 일부 소비자들은 좀 오해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수치, 어떠어떠한 성분이 있는데 이게 수치만 보면 중립적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공개가 어떻게 됐을 때는 뭐 예를 들면 이런 A라는 담배보다 B라는 담배가 이런 성분이 적기 때문에 뭔가 네. 안전하다 이렇게 해서 오해를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수치의 공개도 중요하지만 그 수치가 뭘 의미하는지 음. 그리고 어떤 건강 영향이 있어서 내가 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런 사안들을 어떻게 알려야 될까? 요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법상으로는 사실 웹사이트를 활용을 해서 뭔가 전달을 한다 이렇게만 돼 있는데 네. 그것만으로 될까요? 저는 어. 후속 조치가 분명히 좀 지금 이제 시작이니까 향후에 국민들에게 어떻게 좀 현명하게 알려서 효과적으로 알려서 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것인가는 그 보건복지부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리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건강증진과 관련된 공공기관에서 고민을 좀 심각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지금까지 유현재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사실 확인이 필요한 허위 의심 정보에 대해 짚어보는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선정수 팩트체커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확인해 볼 주제는 요즘 유독 많이 눈에 띄고 있는 건강 관련 정보들입니다.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이런 뉴스를 접할 때가 많은데 저도 정말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네.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정보들이 특히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내용은 어떤 건가요? 한국인이 사랑하는 음식이죠. 라면에 관한 정보인데요. 네. 모바일 포털에 게시됐던 기사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라면 끓일 때 이 냄비만 피하세요. 음. 신경까지 손상됩니다. 뭐 이런 제목이 있고요. 그리고 암 걸리는 지름길 90%가 이렇게 라면 끓여 먹고 1급 발암물질 흡입증 이런 제목들의 정보가 검색이 됩니다. 네. 모두 양은 냄비에 라면을 끓이면 건강에 해를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양은은 원래 구리와 아연, 니켈을 섞어서 만든 은색 합금 재질을 말하는데요. 음. 1950년대 이전까지는 이 양은 재질로 조리도구를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후에는 좀 더 저렴한 알루미늄 재질로 대체가 되는데요. 이름만 살아남아서 알루미늄 냄비가 양은 냄비로 불리게 된 거죠. 그러다가 1960년대, 1970년대 이 양은 냄비가 유행을 했는데 80년대 이후에는 거의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런데 복고풍 레트로라고도 부르는 이 복고풍이 유행을 하면서 양은 냄비에 라면을 끓여 먹어야 맛있다 이런 인식이 확산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 양은 냄비로 조리를 하면 음식에 알루미늄 성분이 녹아나와서 건강에 해롭다는 인식도 있는데요. 음. 이 건강 관련 매체들이 공포심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정보를 가공하면서 이 양은 냄비에 라면을 끓여 먹는 게 마치 자해 행위인 것처럼 비치는 콘텐츠가 음. 많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암에 걸리는 지름길이라니 상당히 자극적이고 극단적인데 라면을 양은 냄비에 끓이면 알루미늄이 녹아나와 건강에 위험하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일부 콘텐츠들은 알루미늄이 1급 발암물질이다 이렇게 전하는데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네. 1급 발암물질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요. 음. 1군, 그룹 1 뭐 이렇게 불러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알루미늄 제조 공정이 유해 물질을 많이 취급하기 때문에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알루미늄을 만드는 공정 자체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네. 이 알루미늄 자체는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명반, 이게 황산 알루미늄 암모늄이라는 물질이고요. 베이킹 소다에도 알루미늄이 들어 있습니다. 음. 이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알루미늄은 체내에 흡수되는 양은 매우 적고 흡수된 알루미늄도 대부분 신장에서 걸러져서 체외로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과다 노출 시에는 구토, 설사, 메스꺼움 뭐 이런 걸 유발하는 물질이긴 하지만 현재까지 이 알루미늄 식기를 통해서 섭취되는 알루미늄의 양은 위해 우려가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뭐 치매와의 연관성도 제기가 되고 있긴 한데
아직 확실한 근거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알루미늄 냄비를 제조할 때 산화 용액에다가 알루미늄 냄비를 넣고 전류를 흘려보내서 표면에 산화 알루미늄 피막을 입히는데요. 이 피막 때문에 알루미늄이 음식으로 녹아 나오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건강 염려가 많은 분들 또는 뭐 일말의 여지도 남기지 않겠다 이런 음. 분들은 찌그러지거나 바닥이 긁히거나 오래된 양은 냄비는 과감히 교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라면에 계란을 넣지 말라는 정보도 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콘텐츠가 있습니다. 제발 라면에 계란 풀어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이유. 뭐 음. 이런 제목의 콘텐츠가 있는데요. 이 모바일 포털 다음 제휴 채널 중에 하나인 건강연구소라는 곳에서 만들어서 이 프런트 페이지에 노출되기도 했던 정보입니다. 네.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봤고요. 그런데 이 게시물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영양이라 믿고 풀어넣은 그 계란 한 알이 사실은 당신의 위장을 마비시키고 영양소 0%의 쓰레기로 변하는 방아쇠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90%가 모르고 저지르는 두 가지 끔찍한 실수입니다. 어. 이런 내용을 전합니다. 네. 이 콘텐츠는 라면을 먹고 속이 더부룩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 주범은 면이 아니라 계란이라고 말합니다. 음. 라면의 뜨거운 팜유 국물에 날계란이 풀어지면서 섞이는 순간에 이 두 가지가 소화 불가능한 기름 단백질 덩어리로 변한다.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이 기름 코팅 단백질이 위벽에 시멘트처럼 달라붙는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리고 뭐 위장을 마비시키고 소화불량과 급성 위염을 유발하는 최악의 찌꺼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도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글 쓴 콘텐츠 제작자에게 무슨 근거로 이런 콘텐츠를 만들었는지 물어보려고 연락처를 찾아봤는데 네. 전혀 공개가 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음. 이 포털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 측에다가 문의를 했더니 채널 운영자가 채널 홈 내에 공개하는 정보 외에 카카오가 직접적으로 운영자의 정보를 전달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그리고 뭐 피해가 있으면 신고하라고는 하는데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 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일 경우만 신고를 할 수 있고 허위 조작 정보에 관한 신고를 카카오가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바닥이 긁힌 오래된 양은 냄비만 아니라면 뭐 알루미늄 냄비에 계란을 넣어서 라면을 끓여 드셔도 건강에 무방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미역국에 MSG를 넣으면 암을 유발한다라는 것도 봤어요. 이건 어떻습니까? 네, 제목이 이렇습니다. 오늘 저녁 미역국에 이것 넣으려 했죠. 암 유발 최악의 실수. 절대 넣지 마세요. 이런 제목인데요. 이건 27,000명이 봤습니다. 와. 이 콘텐츠는 이렇게 전합니다. 암 환자 또는 암을 예방하려는 사람에게 MSG는 독약입니다. 당신이 감칠맛이라고 부르는 그것은 사실 당신의 뇌와 암세포를 속이는 최악의 화학 신호입니다. 이렇게 전하는데요. 네. 이 MSG의 주성분인 글루탐산이 과하면 뇌세포를 과도하게 흥분시켜서 스스로 파괴하도록 만든다. MSG는 암세포에게 더 빨리 자라라,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라고 명령하는 스위치와 같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음. 미국에서는 이 MSG의 건강 유해성 논란이 이미 1990년대에 종결이 됐습니다. 당시 미국 FDA는 미국 실험생물학회 연맹 FASEB라는 학회에다가 네. MSG의 안전성을 조사하도록 요청을 했는데요. 조사 결과 MSG가 안전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이 네. FASEB 보고서는 음식 섭취 없이 MSG를 3g 이상 섭취하는 일부 민감한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두통, 저림, 홍조, 따끔거림, 두근거림, 졸음과 같은 단기적이고 일시적이며 일반적으로 가벼운 증상을 확인했다. 이렇게 보고서에 썼는데 음. 이 MSG가 첨가된 일반적인 식품의 1회 제공량에는 0.5g 미만의 MSG가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음식 없이 한 번에 3g 이상의 MSG를 섭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판되는 조미료 섭취로 인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네. 지금 쭉 말씀해 주신 콘텐츠들을 보면 정말 공포 영화가 따로 없는 게 네, 뭐 독약의 쓰레기에 뭐 먹으면 죽을 것 암에 같죠. 네, 바로 네, 먹으면 잘못될 것 같은 그런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다 사실이 아니군요. 네. 한국인 위암 발병률 1위의 주범 라면에
이것 절대 같이 먹지 마세요라는 콘텐츠도 있습니다. 이건 어떤 말인가요? 김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김치가 발효되면서 질산염이 생성되고 이게 라면의 면과 스프에 함유된 아민 성분과 만나면 니트로사민이 형성되는데 이게 1급 발암물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부정확하고요. 이 니트로사민이 발암물질로 분류가 돼 있는 건 맞긴 한데 EA 그룹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동물에서 확실한 발암물질이고 인체에서는 발암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다. 이런 뜻인데요. 네. 이 콘텐츠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90%의 사람들은 맛있다며 매일 자신의 위를 발암물질 제조 공장으로 스스로 학대하고 있다. 이렇게 전하는데 음. 이런 해석 굉장히 부정확하고 위험합니다. 이 농식품부 산하 세계김치연구소에 따르면 김치에서 니트로사민, 그중에서도 가장 발암성이 강한 NDMA 기준으로 1ml당 0.13 내지 2.64 마이크로그램이 검출이 됐습니다. 근데 외국 연구에서는 스낵류, 과자에서 이 니트로사민이 최대 2.95 마이크로그램, 같은 1ml당이요. 그리고 음료에서는 최대 3.57 마이크로그램, 신선 채소에서는 최대 6.01 마이크로그램이 검출됐습니다. 네. 과일에서는 최대 6.21, 버섯에서 최대 4.9 마이크로그램이 검출되는 걸로 나타나는데요. 세계 김치 연구소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산 김치에서 검출되는 니트로사민의 양은 채소, 과일, 버섯 수준이며 김치를 매일 먹는 한국인에게도 안전한 양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라면에 넣으면 또 감칠맛을 더하는 게 대파이지 않습니까? 네. 이 대파 잎 부분을 자르면 끈적한 진액이 나오는데 이 진액이 세균 덩어리라는 정보도 있더라고요.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닌데요. 이건 이 포털 다음의 제휴 채널인 맛있음이라는 곳에서 내놓은 콘텐츠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대파 끈적한 이 진액 1g에 식중독균 100만 마리 음. 절대 먹지 말고 당장 버리세요. 인데요. 이 대파를 사서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며칠 혹은 몇 주에 걸쳐서 사용한다고 하는데 썰기 위해서 꺼낸 대파에서 끈적한 진액이 나오는 것을 발견한 적이 없나요? 이렇게 물으면서 이 콘텐츠는 대파를 자른 단면은 세균에게는 문이 활짝 열린 최고급 뷔페다. 어, 대파에 잘린 단면에선 네. 영양분들이 밖으로 새어나온다. 냉장고 속을 떠돌던 각종 세균이 여기에 달라붙어 수백만 마리로 증식한다. 끈적한 진액은 대파의 즙이 아니라 세균이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바이오필름이라는 끈적한 보호막이다. 뭐 음. 이렇게 전합니다. 너무 굉장히 끔찍한데요? 자극적이죠. 네. 그런데 이 대파의 초록잎 부분에 들어있는 점액질은 자연 상태로 존재하는 겁니다. 일본 연구에서는 이 실험용 쥐에게 대파 녹색잎 속에 들어있는 점액질을 먹여봤더니 면역 반응이 증가했다. 이런 오, 보고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인체 실험에서도 자연 살해세포인 NK세포 활성도를 높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싱싱한 파를 썰었을 때 나오는 점액질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오히려 건강에 좋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래 보관해 너무너무 오래 보관해서 물러진 상태에서 진액이 나오는 거라면 그 네. 파는 당연히 버리셔야 되겠죠. 네. 저도 며칠 전에 대파를 손질하다가 이 네, 투명한 끈적한 액체가 묻어나와서 이게 뭘까 고민을 했었는데 건강에 원래 오히려 좋은 있는 거고 거였군요. 건강에 좋은 겁니다. 네. 네, 오래된 건 버리시는 게 좋겠고요. 네, 아무래도 요즘 건강에 관심이 높은 분들이 많다 보니 이렇게 건강과 관련된 공포심을 부추기는 정보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하면 허위 정보를 가려낼 수 있을까요? 이 건강은 뭐 남녀노소가 관심을 갖는 주제고 우리에게 친숙한 음식과 식재료를 음. 다룰수록 이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음. 이 조회수를 노리는 콘텐츠 생산자들이 별다른 근거도 없이 자극적인 정보를 쏟아내기 좋은 카테고리죠. 네. 허위 정보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구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면요. 좋습니다. 네. 우리가 보고 있는 정보가 너무 자극적일 때는 허위 정보의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문의나 항의를 하고 싶을 때 댓글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게 빠른 방법입니다. 음. 이 무책임한 콘텐츠 생산자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도 알려주지 않고 그리고 독자들이 의견을 보낼 수 있는 경로를 막아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자신들도 책임질 수가 없으니까요. 이런 건 거르시는 게 좋습니다.
의견을 보낼 수 있는 채널이라면 질문 또는 항의를 직접 보내셔서 이건 어떻게 된 거냐, 근거가 뭐냐 물어보시는 것도 그런 저질 콘텐츠 생산자들을 견제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무책임하고 나 몰라라 하면서 일단 만들고 보는 가짜 뉴스 이제는 안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정수 팩트체커였습니다.